안녕하십니까? 네.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원장 맡고 있는 배수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제가 이걸 한 15번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 애들 간 거를 저희들이 이제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각 담임선생님들한테 이제 결과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아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내릴 줄 모르겠네요. 되게 많아서. 이게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 22년도, 21년도, 20년도 다 이렇게 누적돼 있죠. 누적돼 있고, 제가 재수하려고 온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면 다 건대 정도 붙으면 애들이 재수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진학을 한 학생들 중에 제가 역으로 추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학원 지금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거 쓰셨을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날짜가 날아갔는데 작년도 거로 이제 저희들이 다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좀 날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대한학교 출신이죠. 대한학교 출신이고, 청계산에 가면 요자로 시작하는 학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디 갈지 모르죠. 얘는 성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올해 이제 경희대 산업경영에 이미 합격을 했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자퇴를 한 친구예요. 2학년 때 자퇴를 한 친구고,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어디 갈지 알 수가 없죠. 성적이. 이 친구 고려대 심리학과 들어갔고요. 이 친구는 54533. 이거 어느 정도 갈까요? 자제분은 이런 성적이 없으신가요? 이게 전북대 정도 가거든요. 근데 얘가 실제로 저희들을 이제 1년 보내고 진학한 실적은 인하대 조선해양 같습니다. 전북대면 전라도잖아요. 그러니까 충남, 충북, 경기까지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57434네요. 57434는 어딜 갈까요? 배제대에 간답니다. 배제대가 제가 이 제 맞나요? 제가 헷갈리는데 어예인가? 아예가 맞나요? 네. 이 친구는 미술한 친구인데 성균관대학교 서피스 디자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42, 43 정도 실력이었네요. 이 친구는 안양대 갈 성적입니다. 안양대 있죠? 저 안양대 다녔습니다. 저 안양대 경매 과정 다녔거든요. 안양대 동문인데, 안양대 갔는데 이 친구가 다시 공부해서 이화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54555 이 정도 되는 성적이네요. 안양대 야간이죠. 건국대 행정학과. 조금 빨리 담을까요? 25225. 이 친구가 올해 저희 학원에서 제일 빛을 발한 친구인데 어디쯤 갈까요? 요 정도 성적이면 36대 갑니다. 36대. 근데 이 친구가 간 학교는 서울공대 같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4255. 이 친구는 인천대 정도 갈 성적이었는데 건대로 갔고요. 이 친구는 52346. 이 친구는 전북대 정도 갈 성적이었는데 동국대 수학교육과. 이 친구도 54454였는데 강원대 삼척 캠퍼스. 이게 되게 바닷가랑 가까운 학교인가 봐요. 다닌 애도 있어요. 다니다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간 대학교는 명지대 화학공학과. 553 정도 됐던 친구가, 이 친구도 뭐 아주대 건축학과 이렇게 올라갔고,
63331 정도 맞았던 친구는 수원대 정도 갈 수 있는 동국대 AI, 건국대 정도 갈 수 있던 친구인데 성대 경영학과, 한세대나 용인대 정도 갈 수 있었던 36145인데 친구는 중앙대에 갔죠. 천안에 남서울대라고 있나봐요. 54234 정도면. 실전에서는 한국외대, 독일어과. 요런 애들이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한 해 거치면서 만들어낸 거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시작할 때 점수거든요. 얘들이 어디쯤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목표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럼 왜 이게 가능할까?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여기 비산동 살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뭐 지방에서 하이스트 다니는데 애 픽업해서 와이프 생일이어서 뭐 사주려고 그렇게 동네를 도는데 양명고 뭐 동안고 이쪽을 좀 돌았어요. 프랜카드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서울대 합격했다, 연고대 합격했다, 성대 합격했다, 이 프랜카드가 없다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2등급 정도 건대 붙으면 애들이 재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이 2등급, 2.5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 친구들이 올 거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다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를 시키고 격려하고 혼내고 그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이게 사실은 노하우거든요.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뛰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옵니다. 아침에 오면 아침에 이제 출결 카드 찍으면 아마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대구로 이제 문자가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출결이 되게 엄한데 7시 40분까지 와야 되고 지각이 반복되면 정학시킵니다. 정학 반복되면 화장실 옆에 붙어 있거든요. 퇴원도 불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반 분위기가 흩어지면 같이 무너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자기가 질문할 거 아침에 쓰고, 그리고 강의실로 가면 이제 이렇게 담임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나눠주고 계신 선생님이 저기 뒤에 계십니다. 네. 아침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요. 아침에 이제 국어하고 영어하고 시험 봅니다. 시험 보고 학생들하고 다 채점을 거치고요. 이렇게 실제 시험 보는 모습이죠. 단어 시험을 패스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시험을 봅니다.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학원쟁이죠. 조금 낮게 이야기하면 학원쟁인데, 그러니까 다른 학원을 제가 들어보거든요.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나. 그래서 어떤 독학학원에 뭐 이땡땡 뭐 이런 학원이 있는데, 이투스 아닙니다. 이땡땡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원장님이 수학 선생님이신데, 본인이 채점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채점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다니고 있는 애한테 들은 거예요. 작년에 다니고 들었는데, 이렇게 영어를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채워져 있으면 다 맞다고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걸 뭐 하자는 건가? 그 다음에 또 못 쓴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또 격려해 준대요. 최선을 다하렴. 애들이 그렇게 해서 과연 공부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다시 다 채점합니다. 다 하고 저희들이 부원장이 와서 다시 다 채점하고 그때 또 패스 못하면 저녁 때 또 시험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공부가 진행되지 않으면 더 진도가 안 나가는구나라는 걸 학생들한테 각인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란 게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충 지나가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쌤이 이제 조례를 하시겠죠. 실제로 이제 조례를 하시는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뭐 세 분, 다섯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 실력별로 지금도 이미 편성돼 있고, 이제 우리가 정규반 개강하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6반 정도 개강했거든요. 실력별로 다 쪼개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어, 영어로 반을 편성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애들이 있죠. 252 뭐 이런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국어 영어는 2인데 수학이 5거나 또는 뭐 수학이 1인데 국어 영어가 4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한 반에 학교에서 보면 여러 개의 등급이 섞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력이 얕은 아이들은 따라가지 못할 거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수업이 지루해질 거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력에 맞는 반에 배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당연하게 성적이 올라가면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거쳐서 반을 이동시켜 주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찬용 쌤이시거든요. 영어. 그 다음에 이제 수학쌤 수업하고 계시고 윤영건 쌤이시고 고려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현석 선생님. 참 수업 잘하시죠. 수업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고요. 요게 이제 식단표.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매일매일 식단 다 올라가 있거든요. 식단표고 당연하게 애들 손 다 소독할 거고 급식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이제 저희들 학원의 모습이죠.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저입니다. 옷도 비슷하죠? 옷도 똑같은 거 입습니다. 여기 부원장님이시고. 그래서 테스트를 패스하지 못한 친구들은 재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재시험에 패스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 재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적하는 거죠. 그럼 저녁에 재시험을 패스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저희들도 격려를 합니다.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 10시에 가는 애를 붙잡아서 야, 영어 단어 시험을 다시 보자.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너 틀린 거 10번씩 써. 그리고 다른 거 공부 가서 해.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 이제 단어장이든지 교재가 3번, 4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이 되면 결국은 다 외워지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하고 이제 종례가 끝나면 이게 이제 실제 독서실로 가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남녀는 분리되어 있고요. 자기 강의실에서 가장 가까운 독서실에 배치가 되고 당연히 자기 자리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인강을 듣죠. 요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아침부터 12시까지는 정규 수업이거든요. 이제 정규 수업을 듣죠. 그 다음에 1시부터 5시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특강을 합니다. 수학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국어 킬러 문항을 좀 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료 특강을 또 개강하고 그리고 인강을 또 들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침부터 12시까지는 정규 수업 듣고 1시부터 5시까지는 특강 수업 듣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인강 수업을 듣는 거죠. 아마 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종일 보고 있죠. 이게 성적이 안 오르는 비결입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맞춰놨냐면 아침부터 12시까지는 학원 수업을 듣고 담임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공부하고 1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뭐 예습할 수도 있고 복습할 수도 있고 질의응답할 수도 있고 이제 정규반이 되면 특강이 개강되기도 하고 또 자기 타블렛 갖고 가서 인강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요 인강을 들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들은 다운로드 받은 것만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쓰면 학생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쓰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의 시간이 또 다 흩어지니까 아침에 휴대폰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걷어 쓰고 요 타블렛은 원래 담임 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들을 때 학생들이 가서 듣고 다시 담임선생님한테 반납하고 집에 갈 때 받아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자기 공부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학원이 운영이 됩니다. 자, 공부하는 모습들이죠. 남학생들. 되게 무섭겠죠. 학생 입장에서. 큰 선생님 옆에 작은 여학생이 있으니까. 김혁재 선생님이신데요. 국어쌤이시고 불러서 꼼꼼하게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되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요분은 사탐 선생님이십니다. 김현중 선생님, 보류대 나오셨습니다. 여기도 질의응답 받고 계시고. 자, 이게 이제 저희 학원의 실제 모습이죠. 교무실에.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고, 막 이야기하시고, 불러서 상담하시고, 제 자리에서 이렇게 앞을 보고 탁 찍은 거거든요. 자, 저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의 성적 상승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 저희 학원의 하루를 그냥 속속들이 보여드린 거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요 사진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보여줄 때가 있죠. 뭐 하고 있는 거 같으신가요? 어떤 학부모님은 담배를 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님이 계시던데 뭐 하고 있는 거죠? 양치하고 있죠. 그냥 이거 뭘까요? 단어장이죠.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제가 문과 출신이어서 조금 뭉클하거든요. 찍었어요. 얘가 설마 제가 얘를 가공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야, 너 거기에 기둥 뒤에 서봐. 야, 곽이 나온다. 좀 찍어보자. 이건 아니고요. 우연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성적이 어떠니는 별 관심 없고요. 어차피 견국대 떨어진 애들이 올 거니까. 뭐 성적은 2.5등급에서 대충 6등급 사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맡겨진 역할이죠. 이런 분위기를 1년간 유지시켜주는 거죠. 서로 경쟁하면서 조용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뛰는 모습. 늦게까지 남아서 질의응답 받는 모습.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제가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실제 담임 선생님이 나오셔서 담임 활동을 어떻게 하신다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과목 선생님들, 영어, 수학, 국어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한 해 커리큘럼 어떻게 해서 올해 성적을 최대한 올리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저희들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담임 설명에 대해서 윤영건 선생님 나오실 거거든요. 지금도 선행반에서 되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형제 같죠? 안녕하세요. 제가 선행반 804반 담임을 맡고 있는 윤형권입니다. 저희 코나투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담임 선생님의 이제 활동이 되게 셉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크게 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학원에 오면 학생들한테 일일이 담임 선생님들이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담할 때 뭘 하느냐? 성적에 관한 상담이 아니라요.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의 생활. 이제 밤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너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듣고요. 싸그리 다 고쳐줍니다. 너가 재수를 제대로 하려면 몇 시에 자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자습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돼요.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N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코치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다른 학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는 국영수 학과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코칭도 다 들어가지만 학습적인 부분이 되게 밀착적으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과목에서 힘들어하고 현재 공부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 명 한 명 디테일한 케어가 들어가겠죠. 저희 이제 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국영수 학과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으신다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플래너 관리인데 이건 정말 하기 싫어요. 저도 여기 보시면 싸놓고 한 명 한 명을 다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전날 학생이 어떤 식으로 자습 시간 공부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이걸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고 피드백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빠짐없이 검사를 하는데 저거 검사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기도 바쁜데 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각 과목별 밸런스 같은 걸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 가만 놔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계속해요. 나는 국어 성적이 잘 나오니까 계속 국어만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되죠. 대학을 떨어지죠. 그래서 각 과목별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매일매일 보고 피드백을 달아줍니다. 또한 이 좁은 공간에서 1년 동안 재수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죠, 학생들은. 그럼 이제 자기가 힘든 점, 저는 선생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와서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소통을 하면 참 좋은데 학생들이 잘 안 와요.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근데 플래너에 쓰라 그러면 잘 써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다 보고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어떨 땐 혼도 내고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막 혼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학생하고 담임선생님하고 1대1 소통 창구가 돼요. 플래너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착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재수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희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시험만 보고 그냥 성적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단 자기 시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요. 그럼 플랜에 열심히 써요. 학생들이 과목별로 자기는 뭐가 약한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 뭐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험까지는 어떻게 공부할 겁니다. 이걸 써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또 한 명 한 명 더 상담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 분석은 좋았고 여기는 좀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고 다음 시험까지 요 부분을 좋게 하려면 요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또 한 명 한 명 공부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저희가. 근데 학과 선생님이 담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게 이제 매달 한 번씩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는 수시 원서도 담임 선생님하고 다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고요. 수능 끝나고 종강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와서 또 한 명 한 명 상담을 해서 정시 원서 지원까지 끝까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나오면 그거 다 취합하고 이제 끝까지 저희가 원서 지원까지 마무리까지 다 해서 재수 생활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호나투스 학원의 담임 선생님들은 이 N수생들의 시작과 끝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역시나 학생들의 시작과 끝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 드릴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선생님들 1년간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영어과를 맡고 있는 부원장 이찬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목이 좀 갈라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 영어는 제일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나, 이제 항상 이런 게 고민이어서 이제 그거 영어가 어떤 느낌의 과목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일단 좀 정보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저희 학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부원장으로서 또 보는 그런 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총평은 이래요. 잠깐만요.
우선은 여기 보면 그 1등급 비중만 잠깐 보시면 되는데 1등급하고 2등급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2등급 위를 다 맞을 거니까 저희 학생들은 제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잡아 족쳐가지고서라도 만들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5.3%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던 해가 2019년인데 5%대고 굉장히 쉬웠던 해가 2021년 12%대인데 요거를 제외하면 이거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진짜 쉬웠죠. 나머지는 대부분 6, 7% 정도예요. 6, 7%면 아주 괜찮은 난이도예요. 절대평가의 취지도 살리고 변별력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말하면 제대로 공부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너무 쉬우면 찍기 경쟁이 되고 너무 어려우면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쉬우면 실수 안 하기 경쟁, 너무 어려우면 찍기 경쟁이 되잖아요. 되게 적당한 난이도고 저희 학원이 되게 좋아하는 난이도예요. 얼마든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됐고 2등급은 대충 25%대까지니까 올해 목표는 전원 다 2등급을 이상을 맞게 하는 지금 이미 2등급이면 1등급을 맞게 하고 이런 게 저희의 목표고 제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다 올려놓으려고 지금 올해의 계획이 제 목표입니다. 자 어쨌든 믿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게 정시합격자 수능 영어 평균 등급 분포인데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딱 이대로 되는 건 아니고 요 대학을 간 학생들은 대체로 이 등급을 맡고 있더라 정도를 보여주는 거라서 뭐 타 과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충 이렇게 되는데 아주 대략만 정리하면은 서울 상위권 대학은 2등급 정도 이내.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경기권 대학은 3등급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반영 비율은요. 영어라는 과목은 대략 15%에서 25%를 반영을 하는데요.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15에서 25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25%를 반영하더라도 등급 간에 얼마나 차이를 두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요.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서울의 중하위권 이하와 여대는 일단 영어 반영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체로 그리고 서울의 중상위권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좀 반영을 많이 하는 곳과 반영을 별로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 반영을 많이 안 하는 곳을 이제 정시에서 국어 수학은 잘 봤는데 영어를 망치면 반영을 안 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무래도 영어를 못 봤지만 국어 수학 탐구를 잘 본 친구들이 대거 몰려서 추합이 잘 안 도는 좀 안 좋은 점은 있다. 그러나 어쨌든 망쳤을 때 옵션이 있다. 그러나 영어까지도 잘 봐버리면 다 지원이 가능하고 그 미세한 장점들이 생겨요. 그리고 최상위 대학들은 그 등급 간 점수폭을 좁게 하더라도 원래 최상위에서 진짜 최상위에서는 1, 2점 차로 많이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1등급을 맞는 게 무조건 좋고 그리고 안정적이려면 2등급까지는 최소는 맞아야 돼요. 이건 나중에 수시를 준비할 때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서도 영어는 되게 중요한 전략적 과목이 되거든요. 재수생들은 거의 100% 논술을 씁니다. 논술은 다 거의 대부분 최저 등급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평가라고 해서 뭘 좀 가중치를 적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세 과목 합이 몇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하나를 되게 잘 받아 놓으면 설령 다른 과목이 조금 미끄러지더라도 최저 등급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목이 되었고 정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적어놨지만 이제 비교 우위. 영어를 잘 보면 아무래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많아지고 추합도 잘 돌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잘 맞으면 되죠. 자, 그럼 영어는 그럼 도대체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인데 로드맵은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영어에 시간을 많이 쓰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대평가가 주는 약간의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쓰진 않는데 저희도 영어에 많은 시간을 써라라고 바라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적은 시간을 쓰되 규칙적으로 올바르게. 올바르고 규칙적이면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도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그 방법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더디 가더라도 올바르게 해야 성적이 올라요. 문제풀이만 막 주구장창 해대고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어차피 해석이 안 되는데 유형별 공략법 알려줘도 어차피 적용이 안 돼요.
공부라는 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도 모든 반에 들어가서 선행반이 끝나가는 와중이어서 좀 잔소리를 좀 했어요. 모든 반마다 좀 정신 좀 차리고 열심히 하자고. 근데 이제 그 얘기하면서 공부라는 게 뭔가, 공부는 뭔가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부라는 거는 내가 한두 시간을 들였으면은 그 들인 이전과 이후에 머릿속에 바뀐 정보량이 있을 때 공부라고 하는 건데,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풀어대고 1시간에 막 2, 30문제씩 풀고 나서 답만 대충 맞추면 공부하는 기분은 냈지만 공부한 게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9월 이후에 모의고사 강훈련을 할 때 하는 일인데, 그거를 너무 일찍 터뜨리면 안 되거든요. 공부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공부라는 거는 뭐 제가 작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이죠. 차라리 물을 안 붓는 사람은 놀기라도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게 없는 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이잖아요. 복습을 안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량이 꽤 적지 않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게 별로 없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맨날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영어라는 과목은 탐구와 영어는 암기 중심이거든요. 물론 주제찾기라는 별도의 추론 훈련이 있지만 원래 외국어와 탐구는 암기고 국어와 수학은 분석 중심이 되는 과목인데, 암기를 안 하니까 몇 년을 공부해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복습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노트는 리뷰 노트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복습이 필수라서 과목마다, 이제 국어는 분석 노트예요. 이름도 국어는 분석이 중요하니까 분석 노트. 영어는 복습이 중요하니까 리뷰 노트죠. 나중에 실력이 차오르면 이제 예습이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영어적 실력이 차오르면 그때부터는 추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7월, 8월 이후고, 그 전까지는 지식을 집어넣는데 모든 걸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원장님과 제가 영어를 가르칩니다. 저희 영어 강의 경력 20년씩 된 사람들이에요. 가르쳐 주는데도 자꾸 딴 짓을 하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딴 길로 새지 못하게 강압하는 힘이 세서 맞춰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맞춰줘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끌고 올 거고, 리뷰노트 검사해서 학생들한테 복습을 강제시킬 거니까 저희가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올바르게 해야 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그 의지가 있으니까 잘 믿어주시면 되고, 이제 영어 단어라 추론 이렇게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할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영어 아까 이제 영단어 시험 복습 얘기했잖아요. 그 영단어 제시험 보는 거.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이게 학생들은 일단 손과 머리로 하는 공부를 싫어합니다. 힘드니까. 눈으로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걸 저희도 재종반에서, 저도 뭐 메가스터디나 종로 이런 데 있었었는데, 그런 재종반에서 단어 시험을 보는 거는 지금도 모든 학원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아침에 영규시 때 담임이 시험을 보고 통과 못하면은 형식적으로 손바닥 톡톡톡 때려요. 형식적으로. 세게 때리면 고발 들어오니까, 고소 들어오니까, 소도도. 아니면은 벌금 걷어요. 그러면 1년 내내 벌금 내고 손바닥 맞으면서 안 해온 애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첫 해, 두 해째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보통 학원 같으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느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해줄 만큼 해줬다. 시험지도 뽑아줬고, 검사도 했다. 끝날 텐데, 우리는 그때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이거 마치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나머진 너희 책임이야. 안 해온 건 너희 책임이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건 아닌데? 라는 이제 바로 문제의식이 들어갔죠. 영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영어 단어 시험은 그걸 외우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외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외우는 방법이 뭘까? 아무리 머리를 짜고 짜내도 무한 재시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모든 학원에서 하기 싫은 방법이에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제가 맡고 있는데, 저도 미치겠습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정말 환장하겠어요. 특히 많은 날 미치겠는데, 그래도 그걸 안 하면 안 외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저녁도 통과를 못하면
저도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격려하는 이유는 그걸 저녁까지 외우라고 하면 내일 아침 단어 시험을 망쳐요. 그래서 저녁에서 끝내줘야지 그 다음 시간에는 내일 아침 단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내주긴 합니다. 그래서 몇 번씩 써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가고 있고 영어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손과 머리로 공부를 하게끔 모든 툴을 갖추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저도 아주 많은 여러 학원들에 있어 봤는데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이나 운영진이 회의 많이 하고 문제가 조금만 발견되면 바로 회의하고 고치려고 하는 이런 학원은 제가 있어 본 적도 없었고 많은 학원에서 초반에 상담할 때, 입학 상담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걸 끝까지 지키는 학원도 별로 본 적도 없고요. 저희는 저희가 주인이라서 2, 3년 만에 바뀌는 월급제 원장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원장님과 제가 이 학원을 만든 사람들이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잘 끌고 나갈 테니까 잘 믿고 맡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학원 잘 선택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자신 있게. 야, 너네 그래 내가 나랑 여기 저랑 입학 상담 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입학 상담할 때는 저 사람 뭐 우리 학원에 들어오게 하려고 꼬시려고 저런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식구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되게 잘 들어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헌신적이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성적과 관리는 정비례입니다.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놀면서 성적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맡기신 거는 잘한 선택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드리려고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테니까 잘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국어과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과 김혁재 선생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거. 대체 이놈의 수능은 올해는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그걸 알라 그러면 현재 수능의 상황과 과거 수능의 상황을 알게 되면 약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서 올해 수능의 어떤 출제 경향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사입니다. 잘 보이시죠? 핵심은 어디에 있냐? 자연 계열서 대규모 발생. 이과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문과 쪽은 역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높은 수학 표점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국어 영역 점수가 낮아도 수학에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가 3등급이 나와도 서울대 정시에 최초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작년 수능의 결과입니다. 되셨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입시 자체를 보실 때는 수학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수학이 지금 문이과 통합 수학으로 치러지고 있죠. 문이과 수학 통합으로 치루어지면서 이과 학생들한테 유리해지고 문과 학생들한테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1등급의 약 97%가 이과 학생들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탐구는 과목 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 선택 과목들 사이에서의 난이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요. 평가원 입장에서.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뭔가 강력한 변별력을 주기에는 한 방이 좀 약하죠. 그래서 그 대항마로 세울 수 있는 게 현재 수능 체계에선
국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 이 국어를 평이하게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출제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됐냐. 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영향이 거의 없고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문과 학생들한테 되게 불리해졌고 이과 학생들한테 되게 유리해졌다. 그럼 이 말인즉슨 어떻게 되는 거냐? 이과 학생들의 문과 편중 현상 자체가 심화가 되면서 당초 교육 당국의 목적과는 다른 문과 학생들이 점점 갈 대학이 없어지고 이과 학생들은 이런저런 위에 있는 대학만 지원하는 편중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 국어가 미치는 난이도 자체는 애들의 입시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평가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과연 평가원은 국어를 쉽게 출제하면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날 걸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 재작년과 작년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입니다. 재작년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149점, 수학 미적 최고점 147점입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수학과 국어의 변별력이 큰 차이가 없다. 맞습니까? 그러면 수능 자체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면 국어를 잘하는 문과 학생들은 국어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 변별력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이과 학생들의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현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재작년 수능인 겁니다. 애당초 평가원이 처음 생각했던 방향으로 나왔던 수능인 거죠. 근데 이 수능의 문제가 뭐였냐. 아주 그냥 언론에서 난리가 나죠. 마그마 수능이다. 이렇게 뜨거울 수 없다. 우리 애들은 대체 어디서 점수를 받아야 되냐. 내가 이 정도면 폭망이다. 이런 지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라는 명목하에 작년 수능에서 국어를 평이하게 냅니다. 국어를 평이하게 낸 결과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고 수학 미적이 145예요. 표점 차이가 11점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의 표점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올해 입시에서 약간 기형적인 변화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래요. 국어를 만약에 어렵게 내면요. 국어를 어렵게 내면 욕먹어요. 욕 엄청 먹죠. 근데 만약에 국어를 쉽게 내잖아요. 국어를 쉽게 내버리면 대학 입시의 판도 자체가 아예 흔들려 버립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정시 지원과 관련해서 애들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중앙대학교 중국어과예요. 중국어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이과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과입니까? 아무리 중앙대라는 학교가 있어도 중국어과인데요. 그런데 진학사 입시 결과에서 지원자들 몇 면을 보면 총 인원 뽑는 인원이 11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3명이 이과 지원생입니다. 선택 과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 과탐 선택자예요. 중국어과고 뭐 필요 없다. 나 일단 중앙대 가겠다. 교차 지원으로. 그럼 문과이들이 설 자리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번 수능을 가지고 평가원이 알았을 겁니다. 아, 국어 자체를 평이하게 내버리면 입시 판도 자체의 흔들림이 생각보다 훨씬 거세구나. 이거는 입시 자체의 어떤 근본 자체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거를 먼저 좀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22년도에 그냥 화작 기준으로 볼게요. 화작이 그냥 앞에 있으니까 화작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화작을 봤을 때 6평 때 90 나왔어요. 9평 때 100 나왔습니다. 수능 때 85 나오죠. 첫 번째 규칙성, 9평이 쉽게 나오면 수능은 난이도 헬이다. 되셨죠? 9평에서의 등급 컷이 높게 나오면 수능은 난이도 헬입니다.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그때 만약에 아이들이 풀어져 있다, 매 드셔야 됩니다. 매 드셔야 돼요. 뭐 성인이다 다 컸다 그걸 따지실 때가 아니에요. 매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을 보시면
6평 때 88, 9평 때 93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재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이 85 정도가 되니까 이게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한 90 정도로 올려보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6평 때 요 정도로 한번 바꿔볼까 했더니 88이 나왔어요. 내 목적은 90인데 아직 90이 안 나오네? 그럼 요 정도로 쉽게 해볼까 했더니 93이 나왔어요. 93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수능을 내버린 겁니다. 근데 등급컷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평가원이 공식 자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올해 수능 국어에서 고난도 킬러 문제 출제를 잘못한 것 같다. 변별력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험생들이 전년도 수능 난이도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실력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6평 때도 설명회를 하고 9평 때도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올해 수능의 난이도 자체를 예측을 좀 하고 그런 예측들 자체는 엔간하면 다 적중을 하는데요. 그때 예측을 했을 때 이게 93이고 이게 88이니까 수능 때는 92점 정도로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엄매에는 92점 정도를 맞춘 겁니다. 그런데 킬러 문제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 화작에서 등급컷이 96으로 딱 떠버린 거죠. 이거를 대부분 입시기관에서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했던 우리 아이들이 국어 수능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등급이 한 등급씩 하락된 애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도 예측 못했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되셨죠? 그래서 평가원 입장에서 올해 수능 국어의 난이도는 어려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입시 판도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쉬운 수능으로 가지 말고 조금 이렇게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는 공부 자체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좀 말씀드릴 거냐면 일단은 막 뭐 사방에서 떠들잖아요. 수능 국어 어렵다. 난이도가 너무 쉽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도 좀 드냐면 아니 평생 배우고 익힌 국어와 관련된 거고 한글과 관련된 건데 대체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다고 우리 애는 왜 맨날 점수가 70점밖에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랑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통하고 세상에 너는 무슨 국어를 그렇게 많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념을 간단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수능 국어는 그냥 딱 이거예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갑니다. 대학교 가면 대학교에 교수님이 계시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시죠. 맞습니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실 때 그 교수님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죠. 그 교수님이 자신의 전공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이 그대로 글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대로 글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어떤 책이라든가 글과는 그 궤도 자체가 다릅니다. 되셨죠? 그럼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대학교에서 배울 전공서적의 일부를 미리 읽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이게 왜 어려운지, 왜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 왜 어휘가 고난도인지를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우리 아이들과도 이야기가 잘 될 테니까요. 제가 이제 재수생들 계속 이제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도요. 자전거를 먼저 타서 핸들 잡고 페달 위에 발 올리고 뒤에서 누가 잡아주면서 중심 잡고 페달을 앞으로 굴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공부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공부를 잘 하려면 그런 과정들 자체가 갖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이 과정 자체를 무시하고 오로지 정답만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앞뒤에 있는 과정을 싹 다 무시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학교 강의와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죠.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의 강의를 이해하려면 일단 교수님의 강의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교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알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용되는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무조건 정답 찾는 거에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이걸 먼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국어과에서는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그냥 개념과 원리예요. 쉽게 말하면 독서 지문 어떻게 읽을 것이냐, 문학 지문 어떻게 읽을 것이냐, 무조건 지문 독해력입니다. 정답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문 자체를 잘 읽고 대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해라 라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단 한 번도 공부하지 않는 지점을 공부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체화가 돼야 되겠죠. 수능 시험장이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시간에 시간 제한이 있는 동안 무려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다양한 지문들을 가지고 2단계에서 계속 체화시키면서 연습시킬 겁니다. 그럼 이 1단계와 2단계가 결합돼서 3단계 실전 연습시키는 걸로 단계를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됐죠? 이런 과정들 자체를 좀 갖추기 위해서. 비슷한 얘기인 겁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근본적 국어 능력, 2학기 때 실전 문제 풀이,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애들의 체화 능력, 3학기 적중도 출제 예상 작품 정리해가지고 실전을 대비하는. 그래서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아까 영어과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이제 중복이 되는 게 있는데요. 사고력이란 말을 쓰고 독해력이란 말을 씁니다. 뒤에 이렇게 력이 붙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뭐랑 연관되는 거냐면 뇌랑 연관되는 겁니다. 뇌랑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들이 공부한다고 느끼냐면요, 펜 잡고요, 책 앞에 앉아서요, 여러 가지 식을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이렇게도 해봤다, 그럼 애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애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딱 열었다가도 우리 애 공부하네? 그냥 나가죠. 그럼 반대로 부모님이 언제 가장 화가 나시냐면요, 애가 태블릿 하나 켜놓고 인강 틀어놓고 팔짱 끼고 끄덕끄덕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면 누가 봐도 뇌 자체가 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가 움직이지 않고 눈만 움직이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코나투스 국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애들의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애들의 뇌를 움직이는 방법을 많이 연구합니다. 실제로 생각하고 실제로 많이 고민하고 실제로 많이 부딪혀봐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방점이 찍혀져 있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화자는, 시적 대상은, 상황은, 태도는, 표현기법은 쓸 수밖에 없게 됐죠? 거기다 이 문항들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시 지문에 표현기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디가 정서다, 이런 게 어디가 나와 있어요? 스스로 최대한 생각해서 써볼 수 있게 요렇게 만드는 예습, 이거 자체를 추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얘기한 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내용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시적 대상은 새, 뒤에 뭐라 써놨는데 X도 하나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표현기법에 뭐 유사한 통사구조 써놨는데 거기도 하나 그어놨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수업과 비교하면서 교정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연습 자체에 굉장히 중요성을 줍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과정을 지문에서만 하느냐, 선택지에서도 합니다. 선택지. 내가 어떤 답을 결정을 했으면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를 직접 써볼 수 있게끔 만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랑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고쳐볼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중점을 두어서 본질적인 실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엔 정말 출제 가능성 높거나 어려운 작품들 있잖아요. 그냥 밑줄 몇 개 찍찍찍 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닌,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실제로 분석해서 써보는 분석 노트와 이 분석 노트와 관련된 첨삭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나중에 어려운 지문이라든가 중요한 지문이 있으면 한 번에 몰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틀린 문제 자체가 있으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서 각각의 선지가 어떤 사고 과정에 의해서 정답 선지가 되고 오답 선지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투스 국어과에서는 항상 애들의 본질적인 어떤 사고력 자체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첨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애들의 근본적인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수능의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점수가 흔들리지 않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나투스 수학과 차재호 선생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을 재수 정규반에서 어떻게 이제 학습을 시키고 수학 성적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제목을 이제 수능 수학 이제 성적과 목표에 따른 학습법이라고 잡아 놓았습니다.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국어랑 영어에 비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느끼는 학습 부담감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국어도 보셨지만 올해 수능 같은 경우도 수학을 이제 만점을 받게 되면 국어 만점 표점보다 약 10점 정도가 높죠. 그러니까 수학은 늘 그 점수대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작년 수능도 그랬고 작년 수능도 그랬고, 만점을 받았을 때 최고 표점은 147점에서 150점 사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돼서, 뭐 아까 기사도 보셨겠지만 국어가 3등급이 나와도 수학이 이제 1등급이 나오면 서울대를 진학을 하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수학을 결국은 포기를 하거나 수학을 이제 잘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상위권 대학 입시와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 지금 재수생 기준으로 이제 20살 된 친구들 기준으로 04년생이죠. 근데 이제 04년생들은 알 거예요. 04년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 6월에 입학한 거 아시나요, 혹시? 첫 해. 우리 친구들 거의 입학은 3월 달에 했는데 학교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등교를 한 거는 5월, 뭐 6월 거의 돼가지고 막 기말고사를 그때 제 기억에 8월 달에 보고 1학기 기말고사를,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배정받고 교복을 이제 맞췄는데 이제 동복을 열심히 맞춰놨더니 하복부터 입고 등교를 하고, 네, 이랬던 세대들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매년 전국적으로 수학 실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아이들이 왜 수학 전체적인 학력 수준이 점점 떨어질까?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제가 고1도 수업하고 고2도 수업하고 예비고1도 수업하고 재수생도 수업하고 해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공부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세대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제대로 등교한 적이 거의 없고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심지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학원조차도 등원이 좀 쉽지가 않았죠. 줌 수업하고 라이브 수업하고.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수학 공부를 온라인만 가지고 고등수학을 공부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나오나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인강을 제일 많이 듣는 과목도 수학이고요, 완강률이 제일 떨어지는 것도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인강 선생님들이 뭐 수업을 쭉 듣죠. 근데 정작 본인이 이제 수업 들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수학 공부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수를 해야 되는 이제 04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많이 딸립니다. 예, 그거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재수생들이 왜 현역들보다 수학 평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제 2년이 지났고요. 올해가 이제 선택형 수능의 3년 차가 되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면 수학원과 수학2의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미적분 난이도는 떨어지고, 선택 과목 난이도는 떨어지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과 친구들,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 모를 벽에 좀 부닥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가 수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잘 나오면 3등급.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뭐 어머님들도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1등급이 4%인데 그 4% 중에 5%에서 6%만 확통 선택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거의 8, 90% 정도가 1등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수학 성적이 또 잘 나오냐?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무늬만 이과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수능이 근데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수능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공통 과목이 22문제가 출제되고 선택 과목이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4점짜리 3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미적분에 시간 투자를 할 바에 그냥 30번은 틀리고 28번, 29번은 늘 나오는 주제가 나오니까 그 나오는 주제만 학습을 하고 나머지 수학원과 수학2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근데 그럼 실전에 가가지고 본인이 계획했던 것처럼 미적분 30번은 그래, 요거는 내가 틀릴 거야. 너무 어렵고 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수학원, 수학2에서도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실전에 가서 수학원, 수학2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적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암기는 기본적인 용어의 뜻이나 기본적인 그 공식이 나오는 원리,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고난도 문제를 이제 추론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그 암기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 게 바로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흔히 말하는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내신 대비 하다 보면 학원 다닐 때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개념 수업을 들어요. 그 다음에 유형서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뭐 센이라든가 시너지라든가 이런 걸 풀고, 그 다음에 센 시너지가 조금 되면은 이제 좀 어려운 문제 풀어볼까 해서 뭐 블랙라벨을 푼다거나 기출문제를 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신 대비에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문제풀이에만 좀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좀 잡아줘야 되는데, 학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 세대에서는 부족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저희는 이제 수학을 상반, 중반, 하반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별로 편성을 해서 이동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상반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상반 친구들은 보통 수능을 작년에 몇 점 정도 맞았냐면 뭐 70, 적게는 70점대 중반에서 많게는 90점대 초반 해서 1등급이 나온 친구도 있고 그런데 물어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만 디립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설명회 할 때까지만 해도 좀 저도 확신이 없어서 수능이 왜냐면 완벽하게 개정된 첫 해였으니까 너무 이제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현재 수능 수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살짝 비트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표현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전처럼 제가 여기도 기재를 해놨지만 예전처럼 자주 나오는 형태로 해서 유형식으로 공부를 하면 절대로 수능 수학에서는 1, 2등급, 흔히 말하는 상위권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통합형 수능은 2년 동안 그래왔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수 정규반에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가장 많이 오릅니다. 뭐 극단적인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25점 모의고사 성적이 혹은 뭐 30점 이랬던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수능을 딱 봤을 때 76점 76점이면 2등급 후반입니다.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근데 그 친구가 문과 친구예요. 그럼 문과 친구에서 2등급 후반을 받으면 확통 선택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1등급이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인원수로 누적을 해보면. 그러면 그 친구는 성공한 거죠. 표준 점수도 높아지고 대학 반영 비율도 높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딱 이름 들었을 때 괜찮은 대학이다. 혹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들었을 때 괜찮은 대학이다. 라고 하는 학교들 중에서 어문 계열과 인문 계열을 제외하고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무조건 수학이 반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312가 서울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수능의 체제에서 정규반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규반 기본 교재가 마풀 교과서라는 교재로 모든 과목이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립니다. 근데 마풀 교과서라고 하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우습게 생각을 해요. 왜냐? 개념서다. 그러면 정말 이제 수학이 흔히 말하는 내가 노베이스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열심히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뭐냐면 어설픈 2, 3등급. 이 친구들은 나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수학에서 2등급을 받았는데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냥 문제 푸는 거에만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의 정규반 수학 과정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더 가서는 중학교 도형까지도 수능에 출제가 되니까 약 4년 동안에 걸친 학습 중에서 분명히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다 채워서 수능장에 보내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수학은 국어랑 영어랑 다르게 알면 맞추고요. 모르면 틀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수학은.
그래서 공부를 착실하게 하고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은 어떤 내용이 나와도 수학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부분이 안정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자, 너는 100점이 목표야. 너는 1등급이 목표야. 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목표를 잡아드려요. 자, 너가 지금 30점이야? 너 그러면 6월 달까지 마플 교과서 개념 수업 하니까 저희가 레벨별로 수업을 할 때 개념서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우리 60점을 맞아보자. 그러면 60점이 어떻게 나오는 결과냐?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죠. 수능에는. 근데 2점짜리, 3점짜리를 다 맞추면 몇 점일까요? 48점입니다. 2점짜리, 3점짜리를 다 맞추면 48점이에요. 거기에다가 4점짜리가 총 13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점짜리가 전부 다 어려운 건 아니죠. 쉬운 문제도 있고 정말 최고 난도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 쉬운 문제 3개 맞추면 딱 몇 점이죠? 60점이죠. 근데 그 60점이라는 기준을 잡아드린 건 뭐냐? 본인의 현재 실력이 30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냥 가방 메고 학원 갔다 와서 가방 메고 학원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숙제를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풀었는지 내신 성적표는 갖고 오라 그러면 아 수학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 그냥 이렇게만 얼버무리고 그랬던 친구들. 그럼 저는 거기다 1차 목표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지금 현재 점수 기준으로 60점대 언저리인 친구들. 이걸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4등급입니다. 작년 수능 등급 컷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이 57점이 4등급 컷이에요. 그러면 60점이면 4등급이죠. 4등급이면 상위 25%입니다. 보통 그 정도 하면 25%에서 30% 사이. 이제 그 커트가 40%고. 그랬을 때 그 60점대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두 번째 목표를 80점으로 잡아줘요. 그럼 80점이면 60점에서 몇 문제 맞으면 되죠? 5문제 더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80점 언저리 76에서 84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는 마지막 목표를 제가 88, 92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88점이면 올해 이제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수능 기준으로 88점이면 기하랑 확통 선택한 친구들은 100분위가 96, 1등급 컷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100분위가 97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문제를 더 맞추면 92점을 받게 되면 100분위가 98로 뛰어요.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잡아주는데 저는 절대로 애들한테 나 무조건 100점 받아야지 100점 받아야지 100점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잡아놓고 단 조건을 달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점수는 전부 다 뭐냐면 어떠한 난이도에서도 최소 받아야 되는 점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60점을 한번 찍어봤다. 이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도 당연히 학원에서 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마지막에 막바지 되면은 이제 학원 자체 교재가 실전 모의고사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겠죠. 어떤 시험지는 쉬울 거고 어떤 시험지는 어려울 거고. 근데 어떤 시험지 풀었을 때는 72점이 나오고 어떤 시험지 풀었을 때는 48점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난이도가 나와도 최소 내가 80점 이상은 받겠다, 88점 이상은 받겠다. 수학은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거기를 단단하게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체제로 현재 바뀌어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는 이 페이지를 좀 펴주시겠어요? 75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학 커리큘럼은 이제 크게 3학기 체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2월부터 6월 평가원 전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플 교과서 플러스 각 반별로 맞는 워크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개념 중에 빵꾸난 부분들을 모두 메꿀 겁니다.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미 배웠지만 군데군데 공백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준별로 다 반편성을 해서 저희가 2월부터 6월까지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게 없도록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2학기로 넘어가시게 되면 6월 평가원 이후부터 7월부터 9월까지는 EBS 수능 완성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런 다음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 중에 심화 문제. 근데 여기서의 기출학습은 지금까지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나에 대한 경향 파악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 약간 형태를 바꿔서 새롭게 출제되는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 기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석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학기 넘어가시게 되면 9월 평가원 이후죠. 9월 평가원 이후 마지막 한 달 반 기간 동안에는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이제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교재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특강이라든가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추가 공부도 당연히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준별 이동 수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의 수학 성적 향상에 맞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정말 베이스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일단 1차적인 목표는 60점. 그 다음에 60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그 다음 목표는 80점. 그 다음에 80점대는 계속 나오는데 고난도 문제만 나오면 다 틀린다. 그럼 그 다음의 목표는 92점. 이런 식으로 수준별로 반을 편성을 해서 그 반에 맞는 정규 수업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수학과에서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게 저희는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 학원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도 아까도 제가 오늘 흔히 말하는 질문 당직이라서 제가 오늘 이제 밤늦게까지 질문을 받는 날인데 이제 설명회 준비하다가 질문 받다가 다시 와가지고 제가 지금 연사로 있는 건데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새롭게 다닐 친구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은 정말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수학은 나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질문 당직표가 되면 자리가 금방 차요. 그럼 금방 차면은 질문을 못 하냐? 아니에요. 아이들이 언제 오냐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 시간 이럴 때 와서 선생님들한테 와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선생님과의 유대감이 생기면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들이 안 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 받아줘요. 심지어 제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까지 쫓아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적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하루 종일 학원에 있고 일주일 내내 학원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본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수학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게 되는, 그리고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규반 친구들, 저희 재종반에 다녔던 졸업생들 평균적으로 하루에 최소 50문제씩은 풉니다. 평가원장이 그 4년 전인가에 평가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능 수학에서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10,000문제 풀면 된다. 이게 있을 겁니다. 그게 기사화가 돼서 봤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하루에 60문제씩 지금 한 270일만 해도 거의 10,000문제 가까이가 되죠. 꾸준한 연습과 끊임없는 반복과 그리고 본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 요 3개가 저희 정규반에서 수학과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수업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각 반별로 수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이제 우리 학생의 지금 현재 실력에 맞는, 그리고 목표에 맞는 학습법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오랜 시간 이제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설명회 이후에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